이번에는 통계적 추론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정보,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특성값에 관한 추측이나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계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통계적 추론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통계량 중에 하나는 평균입니다. 집단 간 평균 차이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두 집단의 표본 평균을 구해서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표 윗부분에는 A 집단의 평균이 12.7, B 집단의 평균이 10.7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의 표본 평균이 더 큰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두 값의 대소관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A 집단의 평균이 B 집단의 평균보다 이만큼 크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A 집단의 모평균과 B 집단의 모평균이 같다고 할 수 있는가, 또는 A 집단의 모평균이 B 집단의 모평균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위의 물음에 대한 대답에 비해서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표본 데이터에서 얻어진 표본 평균이고, 실제로 알고 싶은 정보는 모평균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에 대한 추측 또는 추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표본을 더 많이 조사한다든가 또는 전체 집단을 조사한다면 두 집단의 평균값 차이가 지금은 2이지만 이 평균값 차이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는 커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A 집단의 평균이 B 집단의 평균보다 작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본 평균에 근거해서 모집단 평균, 즉 A 집단의 모평균이 B 집단의 모평균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표 아랫부분에는 A 집단의 평균이 1112.7, B 집단의 평균이 1110.7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집단의 표본 평균의 차이는 위의 표에서 보여지는 것과 똑같이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A 집단의 모평균이 B 집단의 모평균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의 표하고 아래의 표에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똑같이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이만큼 차이하고 아래의 표에서 이만큼 차이가 동일하게 느껴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윗부분의 평균값 단위는 10단위이고 아랫부분의 평균값 단위는 1000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차이는 같다고 해도 상대적인 차이는 다르죠.
이렇게 표본 평균에 근거해서 모집단 평균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값들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차이에 대한 느낌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집단의 평균값에 대한 절대적인 차이만 가지고는 차이 여부에 대한 어떤 결론도 내리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차이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학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동전 던지기에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장이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주장이 믿을 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 그 데이터를 살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장이 확증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확증되지 않은 주장을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제에서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가설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가설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여기에서 H0를 우리가 귀무가설, H1을 대립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립가설에 표시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을 귀무가설에 표시합니다. 문제는 이 가설 중에 어떤 것이 믿을 만한 것인가를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가설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확증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장이 믿을 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구해서 이 데이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동전을 10번 던지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번 실험한 결과 첫 번째 경우에 만약에 앞면이 5번이 나왔다면 어떤 가설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10번 실험한 결과 앞면이 9번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어떤 가설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실험 결과가 이런 1번 경우와 2번 경우와 같았다면 1번 경우에서는 H0를 즉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또 2번 경우에서는 H1을 즉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에서 H1을 선택한 이유는 능력이 없다면 나타날 가능성, 확률이죠. 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결과를 즉 10번 중에 9번 비율로 따지면 90%죠. 10분의 9 이렇게 매우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한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값이 2분의 1 보통 사람이라면 능력이 없는 보통 사람이라면
앞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2분의 1 근처일 테니까요. 이 값이 2분의 1과 차이가 크면 클수록 능력이 없으면 나타나기가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특별한 능력이 없다면 동전을 10번 던져서 9번 이상 앞면이 나오게 될 확률이 아주 작을 것이고, 그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만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동전을 10번 던져서 앞면이 9번 이상 나올 확률은 0.011 정도 됩니다. 아주 작죠. 이 확률을 통계학에서는 유의 확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의 확률이 지금 1% 정도로 매우 적게 나타났죠. 작게 나타났죠. 물론 작다는 개념도 아주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값에 비해서 작다는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 즉 0.05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이 기준이 되는 값을 통계학에서는 유의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나타난 결과 0.011이죠. 이 유의 확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의 확률이 작다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얻은 결과가 기존의 결과, 즉 보통 사람의 결과, 귀무가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존의 결과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의 확률이 작다는 것은 기존의 결과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통계학에서는 이렇게 유의 확률을 계산해서 5%보다 유의 확률이 작으면 대립가설을 믿을 만한 주장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가설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주장하냐면 10년 전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평균 키가 한 165cm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평균 키가 더 커졌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10년 전의 평균보다, 즉 165cm보다 커졌을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대립가설에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립가설에 반하는 내용은 키가 작아졌을 리는 없을 테니까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비슷할 것이다 또는 그래서 10년 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 대립가설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반하는 내용을 이렇게 귀무가설에 명시를 해주면 가설은 다시 말해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런 뮤라는 기호를 썼는데요. 뮤라고 읽습니다. 이 뮤라는 기호는 모집단의 평균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워놓고 이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 중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중에 어떤 가설이 더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먼저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대학생
1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했다고 가정하고 그 조사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표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두 개의 가설 중에 어떤 가설이 믿을만한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 예제들과 마찬가지로 10년 전의 평균 165와 표본을 조사해서 얻은 평균 167이죠. 이 167의 절대적인 차이는 2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차이만으로는 두 개의 평균값이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없는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 통계학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평균이 165인 집단에서 즉 이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100명의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이 167 이상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봅니다. 만약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 모양을 가진다면 이 오른쪽 그림의 빨간색 부분 면적, 이 면적이 유의 확률이 되는 것이죠. 이 면적, 즉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확률이 큰지 작은지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얻은 결과, 즉 표본 평균이죠. 이 표본 평균 지금은 167입니다. 이 데이터로부터 얻은 결과가 기존의 결과와 차이가 크면 이 빨간색 부분의 면적, 즉 유의 확률이 작을 것이고, 표본 평균과 기존의 평균이 비슷하다면 이 유의 확률, 빨간색 부분의 면적이 큰 값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의 확률이 작으면 대립가설을 믿을 만한 주장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이죠. 이제 문제는 위와 같은 이 빨간색 부분과 같은 이런 유의 확률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확률은 확률 변수, 지금은 키죠. 키, 대학생의 키인데요. 이 확률 변수 분포 또는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알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